유비현덕 연대기 제1권 하북의 흙먼지 제1부 젊은 칼들 소설 전영훈 낭독 전지원 제2장 회전 원로들의 회당에서 물러나온 나는 서둘러 종숙부의 집으로 돌아왔다. 촌장이 연락책으로 붙여준 하인 한 명이 내 뒤를 따랐다. 종숙부는 자신의 저택 옆의 공터에 별당을 세우고 그곳을 자경단의 영채로 사용해 왔었다. 나는 영채 안에 모여있던 30명가량의 단원들에게 원로들이 나에게 지휘권을 맡겼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들의 눈빛에서 약관의 신임 단장에 대한 반발심은 읽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늦게나마 지휘관이 정해졌다는 사실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듯 했다. 나는 그곳에 모인 단원들 전원을 5장으로 임명한 후 한 사람당 4명씩의 부하 단원을 징집해오라고 지시했다. 집결지는 마을의 동쪽 입구 앞, 시간은 1시 진후로 정했다. 맹세를 어기고 소집에 불응하는 단원은 이 일이 끝난 뒤 규약에 따라 반드시 처단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뒤 단원들을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는 거리로 내보냈다. 그들 중 몇 명이나 할당된 인원을 채워서 복귀할 수 있을지는 오직 하늘만이 알 것이었다. 단원들을 모두 내보낸 나는 종숙부의 집으로 돌아가서 장례 준비를 돕고 있던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난 어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 길 방책을 생각해 두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어머니의 거친 손에서는 가느다란 떨림이 느껴졌다. 음식을 가져다 주마. 뭘 좀 먹어야 힘을 쓰지. 어머니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제서야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밥과 고깃국을 뱃속에 밀어 넣었다. 어머니는 내가 저녁을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보실 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어머니, 갑옷 입는 것 좀 도와주세요. 나는 밥그릇을 비운 후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렇게 말했다. 갑옷을 입는다니 다행이구나. 아들이 갑옷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이 어머니에게 조금은 위안이 되는 듯했다. 종숙부의 갑옷은 내가 두고 갔던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갑옷을 몸 위에 걸쳐보았다. 다행스럽게도 갑옷은 나의 몸에 잘 맞았다. 어머니는 갑옷에 달린 가죽끈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조여서 매듭을 지어주셨다. 몸 조심하거라, 현덕아. 마지막 가죽끈까지 다 묶고 나서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집에 혼자 계시지 말고 여기 있으세요. 나는 복받치는 뜨거운 감정을 억누르며 간신히 대답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허리 숙여 절한 뒤 종숙부의 집을 나섰고 자경단 영체에 도착할 때까지 앞만 보며 걸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두컴컴한 영체 안에 홀로 앉아서 나 자신에게 물었다.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 보아도 마을을 구해낼 방책은 떠오르지 않았다. 누상촌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가 아니라 가난한 농부들이 모여 사는 빈촌에 불과했다. 누상촌에는 각 방위별로 하나씩의 출입문이 있었지만 네 군데의 출입문 외에도 마을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샛길들은 무수히 많았다. 나는 적들이 어느 통로를 택해서 진입을 시도할지를 미리 알아내서 그곳에 병력을 집중시킬 수 없었고 100여 명이 불과한 병력을 각각 출입구마다 분산시켜 배치할 수도 없었다. 지금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책은 병력을 나누지 않고 마을 외곽의 한 지점에 모든 인원을 집결시킨 후 적들과 단판에 회전을 벌이는 것이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적에게 맞설 수 있을 것이었다. 싸울 때는 뭉쳐서 함께 싸워도 약탈할 때는 흩어져서 제각각 약탈하는 것이 비적들의 습성이다. 만일 적들이 약탈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경단의 숨통을 끊어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마리의 호랑이가 되어 적기단의 들깨들을 하나씩 차례로 물어 죽일 것이었다. 적들의 수계 또한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으므로 적의 주력은 우리를 우회하지 않고 우리에게 달려올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우리가 설령 마을 외곽에서 적기단을 완전히 섬멸한다고 해도 적의 일부가 마을 안으로 진입하는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었다. 아마도 적들은 부대를 둘로 나누어 별동대를 편성할 것이고 본대가 우리를 상대하는 동안 별동대를 누상촌 안으로 진입시켜 마을을 점거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나의 방책은 누상촌을 온전히 지켜내는 방책이 아니라 적을 최대한 많이 죽일 수 있는 방책일 뿐이었다. 그나마도 마을이 별동대의 수중에 떨어지고 나면 우리 자경단은 정면의 본대와 등 뒤에서 다가온 별동대에게 협공을 당해 몰살을 당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다. 만일 자경단의 기병 전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누상촌에는 말을 탄 채로 병장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 기회를 가진 자들은 대다수가 오늘 아침 종숙부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 나는 오랜 친구인 간홍의 부재가 뼈아팠다. 간홍은 누상촌에서 가장 뛰어난 기수이자 전사이었다. 간홍은 거대한 상단의 무부로 일하며 수년째 요서군에 나가 있었는데 그는 요서군으로 갈 때 자신과 어울려 다니던 10명가량의 마을 친구들을 함께 데려갔다. 그들은 하나같이 누상촌 최고의 기수들이었다. 그들이 마을을 떠난 후 종속부는 입버릇처럼 기병의 부재를 한탄하곤 했다. 그날 밤에 나 또한 정숙부가 처했던 곤경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만일
간홍과 그 친구들이 지금 마을에 있었다면 나는 병력을 보병대와 기병대로 나누어서 적의 본대와 별동대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지금의 나에게는 기병이 없었다. 나는 땅에 북박힌 보병만으로 바람처럼 자유로운 기병에 맞서야 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나에게 고민할 시간 따위는 허락되지 않았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았다. 나는 소집된 단원들이 집결하기로 한 장소인 동쪽 문 앞의 개활지에서 적기단과 싸울 것을 결심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체 밖으로 나갔다. 촌장 댁에서부터 나를 따라온 하인이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사람들을 모아서 마을에 있는 모든 수레를 동쪽 문 앞으로 옮겨달라고 촌장님께 말씀 올리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와서 수레를 옮겨야 하네. 하인은 내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인집을 향해 다른박질을 쳤다. 나는 캄캄한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지는 촌장댁 하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영체 안을 향해 몸을 돌렸다. 다시 실내로 돌아왔을 때 영체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나는 방 안쪽의 어딘가에서 옅은 악취가 풍겨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젊은 수말이 여름철에 흘리는 땀의 냄새였다. 하루 종일 말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의 몸에서만 맡을 수 있는 그 냄새가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의 저편에서 누군가의 몸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자객인가? 나는 조용히 물었다. 상대방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곧 덮쳐올 상대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지를 떠올려 보았다. 나의 검은 영체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몸에는 아무런 무기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이대로 등을 돌려 밖으로 달아날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무거운 갑옷을 몸에 걸친 채로는 몇 걸음 못 가서 등에 칼을 맞게 될 것이 분명했다. 나는 어둠의 저편을 노려보면서 위험을 감지한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렸다. 나는 숨을 멈추고 눈앞에 서 있는 희끄무레한 형상을 향해서 온 몸을 던질 준비를 마쳤다. 하루 만에 지휘관을 2명이나 잃을 수는 없지. 나는 마음속으로 외치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